네, 삭발, 국정조사 요구 등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강경 대응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처음으로 공동으로 촛불 집회도 갖는다고 합니다. 이를 향해 민주당이 정쟁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른바 조국 정국은 정기국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은 오늘부터 일선 검찰청을 돌며 비공개로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와 호장용,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가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처음으로 부산에서 공동으로 촛불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제는 공동으로 그저께인가요?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됐죠? 보수 야권 공동전선이 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자 시절부터 이제 반대 입장을 계속 같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관이 임명된 뒤에도 조국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조국 장관 반대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했지만 네.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이 좀 있기 때문에 시끄럽죠. 손학규 대표가 매주 토요일마다 조국 사퇴라고 하는 촛불 집회를 했지만 한국당하고는 같이 못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처음으로 이제 하태경 의원하고 그다음에 부산 쪽의 한국당 의원들하고 이제 연대를 해서 네. 부산 지역에서 일단 먼저 양당의 촛불 공동 투쟁을 좀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큰 뜻에서는 조국 장관 사퇴 반대라는 측면은 같이 하고 있었지만 네. 이제 이 부산에서의 촛불 공동 행동이라는 것이 또 향후 국정조사에 공동으로 같이 임한다든지 이런 것들 을 통해서 두 당이 이 조국 국면 이후에 네. 대여 전선에서 공동 보조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아마 가늠자가 될 것 같고 아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태경 의원 이 제명 아니 하태경 징계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후에 정계 개편의 어떤 그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좀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을 오늘 봅니다. 어떻게 되냐가 아마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 근데 오늘 손학규 대표가 부산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단언을 해주는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더불어민주당 지금 밀리지 않겠다 이런 기세입니다. 지금 정기국회 기간 아니겠습니까?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강한 톤으로 지금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비판을 했습니다. 국정조사도 역시 뭐 민주당은 강하게 단호하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면전 양상이죠. 조국 정국이 이어지면서 뭐 여야 대결 넘어서 진영 대 진영의 아주 총력 전면전으로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 그래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반면에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뭐 국정조사 이런 것을 제2의 청문회다 네. 해서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자체가 국정조사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소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관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조사법 위반이다. 네. 그리고 현재 검찰이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끼어들겠다는 건 스스로 모순이니까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 논리가 하나 있고 실제로 이제 국정조사가 발동이 되려면은 네. 국회 본회의에서 가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현실적인 가능성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당이 110석이고 네. 지금 그리고 서명의 공사만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18명밖에 안 네, 됩니다. 그런데 뭐 18명이 다 해도 결국 이제 12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반수가 149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현재는 민생, 경제를 돌봐야 될 그런 시점이다. 라면서 지금 민주당은 정쟁을 일삼지 말고 좀 정책으로 승부해라 라면서 결사 반대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국정조사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아마 그것도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도 네.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압박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그다음에 해임 건의안, 특검 이걸 3종 세트로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특검 같은 경우는 뭐 야권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특검 이야기하는 건 좀 시기상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는 일단 조사서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자체로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고요. 우리 저기 배 교수님 말씀대로 네. 실제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네. 거기서 미진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굉장히 그 대형의 어떤 새로운 이슈가 터져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할 경우에는 뭐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 요구하는 건 좀 전선이 분리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 나경원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공동요구서 제출이라는 것이 두 당의 공조를 좀 확인하는 그리고 또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리고 조국 반대를 확인하는 그런 식의 아마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관련해서 오늘 아침 각 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고요.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집권은 국민들을 더욱더 편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집권에 이르는 길은 바로 정책입니다. 정책이 없는 그런 정당, 정쟁만 일삼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조국 강제 수사 역시 불가피합니다. 이 정도 혐의가 있는데도 조국 장관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까지 과감히 수사하십시오. 네, 민주당의 박광온 최고위원 얘기는 정쟁 그만두고 들어와야 국민들한테 환영받는다 이런 거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조국 강제 수사 지금 해야 된다. 오히려 검찰 수사를 더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을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기국회에도 조국 정국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 특히 한국당 입장은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그다음에 대정부 질의, 네. 뭐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등등의 이 정기국회 일정 전체를 네. 조국 국회로 가져갈 가능성이 조국 국감, 굉장히 조국 국조, 맞습니다. 뭐 조국 대정부 네. 질문 이렇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조국 장관 반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또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전략을 펼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강제 수사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검찰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강도 깊은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이 정기국회 일정은 보이콧을 하지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번에 정기국회 전반적 일정을 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지금? 앞에서 이야기할 때 네. 대정부질을 먼저 하고요. 대정부질이 끝나고 나서 이른바 국정감사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네. 국정감사 시즌이 끝나면 대통령 시정연설 듣고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걸로 일단 최종 확정은 돼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지금 26일로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연설 이게 지금 미뤄졌었는데 28일로 지금 합의가 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연설 자체를 가지고 서로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네. 일정의 전반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당도 밖에서 뭐 삭발은 삭발대로 하면서 뭐 장애 투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정기국회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정기국회로 일관된 아마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당이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이 뭐 아무리 말로는 정쟁 그만두라 뭐 정책으로 대결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야당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기국회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그래도 민생 경제 카드로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네. 어쨌든 민생 경쟁도 경제 문제도 결국 이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입법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20대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저도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동물 국회다. 아시겠지만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전국대요. 네. 98명 정도가 지금 고발이 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뭐 조국 장관에 대한 그런 검찰의 수사 태도처럼 아마 정면 수사에 들어가면은 상당수는 피선거권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인데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가장 최저가 지난번 19대 때인데 그러니까 본연의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33%인데 지금 20대 국회가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17대 때는 무려 50%였고 네. 그리고 18대 때로 44%였으니까 아직 저조하고 거기에 다 비하면 끝나가는데. 이제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뭔가 제도적 법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자. 이게 지금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상시 국회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 네.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먹이는 급여를 깎는다든지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여론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 네. 이런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이 소환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정파를 떠나서 앞으로 국회의 생산성을 위해서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민주당은 듭니다. 지금 이걸 계속 법제화하겠다. 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오랫동안 학계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요구를 이른바 이제 해왔다는 정치 개혁의 대표적인 그 요구 사항들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되고 상시 국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소환제도 일각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던 건데 네. 전부 법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또 필요한 내용이어서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가는 20대 국회 마지막 이걸 하는 건 제가 볼 때 힘에 붙여 보이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당내 국회혁신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은 뭐 세비 깎고 직무정지 하겠다는 거고 뭐 정당 보조금 줄이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제발 들어와서 일 좀 하자라고 아마 압박하는 의미가 있고요. 네. 실제로 뭐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이걸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또 국회 그 지금 문인상 의장 산하에 국회혁신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거기서도 일정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안건들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건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내년 총선에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말씀하신 또 민주당에서 그때 나온 시행할 수 있는 그렇죠. 안들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들은 사실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제발 동물국회, 식물국회 아니고 일하는 국회로서 국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결국 땅땅땅 통과시키는 그렇죠. 또 국회의원들이 시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안만 있으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새로운 국회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심기일전의 기회 이런 것들은 20대 국회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21대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 수사 얘기도 잠깐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내정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다라는 입장을 청와대에도 전달을 했다. 몇 차례. 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 여권이 검찰에 그 의견,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이건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밀어붙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한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후보로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언론에서의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는 청와대 쪽에다가 이러저러한 채널을 통해서 조국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이다. 그러니까 그 정권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의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조심스레 개진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와대는 마이웨이로 계속 갔고 그러다가 이른바 전격적인 30군데 이상의 압수수색을 검찰총장이 단행을 한 것이죠. 근데 이 검찰총장의 전격적 압수수색 조치도 그것이 계기로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정치검찰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만 검찰 쪽의 볼멘 쪽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청와대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이 정도 하면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정면 대결 양상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한쪽이 양보 없는 지금 퇴로가 없는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를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들여다봤을 때 너무나 많은 의혹과 허점이 많은 후보자를 조기 낙마시키게 낫겠다고 하는 전문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 대목이었어요. 예.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하면은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국 충정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으로 청문회 전국에 개입을 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정치적 판단을 그렇습니다. 왜 검찰이 하느냐.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검찰공화국이 되고 네. 정치의 사법화가 더 심화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검찰 개혁이 개혁의 1번 과제인데 오히려 거꾸로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끌어나가는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이런 모순에 봉착하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도 않아요. 결국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인데 이렇게 되면은 검찰을 견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권 재민이니까 결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런 판단은 국민이 해야 되는데 검찰이 이런 것을 한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두 가지 논리가 충돌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고발에 의한 수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은 정치가 자초해서 사법에 칼을 지어준다 이런 비판들이 또 있긴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사실은 일하지 못하는 국회, 또 식물, 동물 국회 욕을 먹으면서 그것이 자초한 부작용이 대표적으로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전부 검찰로 가져가고 법원으로 가져가고 스스로 헌재로 갖다 가져가고. 줘요. 네. 그럼요. 그럼 당연히 지금 우리 배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검찰이나 사법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정치권이 이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요. 네. 정치권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당내의 갈등도 검찰에 갖다 주고 여야 간의 정쟁도 검찰에 보내주고 또 뭐 직무정지라든지 이런 가처분 신청도 사실 법원에 또 의견을 또 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스스로 좁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반성할 대목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충정에서 개입했다 하더라도 그건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당시의 정치적 어떤 판단 그리고 청와대와 대통령을 위한 판단이라면 조기에 사퇴했으면 지금까지의 그야말로 정면 승부를 피할 수밖에 없는, 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쪽이 물러서서 한쪽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 잠깐 좀 보면요. 한번 예상을 좀 해볼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보면 검찰 수사가 집중하는 곳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네. 부인인 정 교수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조국 장관까지 가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딸 입시 의혹에서 좀 이제 옮겨간 것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른바 이제 게이트 양상의 이제 의혹으로 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주도적으로 창립 초기부터 운영 과정, 투자 과정까지 곳곳에서 개입한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모펀드 자체를 그냥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했다는 말은 이제 틀린 말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굉장히 큰 작전과 계획하에서 정경심 교수 주도하에 사모펀드가 움직였고 여기에 만에 하나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의 뒷배가 작용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건 권력형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은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저는 정경심 교수의 소환은 뭐 불가피한 것으로 다 나오고 있고요. 소환된다 하면 지금 기소는 돼 있습니다만 사모펀드와 관련된 추가 혐의가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유죄 판결이 받거나 심지어는 구속 이하까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구속이 될 경우에 그래서 사모펀드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경우에 과연 현직 장관인 조국 장관은 나는 몰랐던 일이라고 또 꼬리를 자르고 계속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정말 국민적 차원에서 관심이 좀 집중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피의자로 입건이 되거나 수사를 받지 않더라도 부인까지 어떤 사법 처리, 강한 사법 처리가 있을 경우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맞습니다. 문제가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문제가 상당히 조국 정국의 변곡점이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조국 장관의 부인이 지금 동양대 총장 직인을 위조해서 그게 하나 표창장을 만드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계속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투자와 운영을 분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립에도 관여를 했다. 라는 그런 의혹들이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설립에도 관여가 돼 있다면은 처벌할 수 있는가 부분은 또 그 부분은 또 좀 모호하다 그래요. 자본시장법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법정에서 좀 가려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이 불법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이런 부분에 만약에 조국 장관의 부인이 직접 연루가 됐다면은 검찰이 당연히 또 추가 소환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상당히 조국 정국의 중대한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도 뭐 인지하고 있었다든지 또는 연루가 돼 있다면은 조국 장관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내지는 뭐 기소는 하지 않더라도 소환 조사는 하겠죠. 그렇다면은 현재는 지금 피의자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 기소까지 하게 된다면은 이게 또 두 번째 조국 정국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조국 이렇게 장관이 아직 됩니다. 피의자로 돼 있다는 거는 증명된 건 없는 거죠. 확인된 건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요. 고소 고발 사건의 대상이 되면 일단 피의자는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인 정경심 씨 기소장과 관련해서는 공범으로 돼 있는 건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압박에 들어가면서 그 공범들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등등 해가지고는 특히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지금 공범으로 적시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이제
오촌 조카의 예,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에 그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종이에는 없지만 전산상에는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고요. 이제 그 제가 아까 부분이 좀 말씀드린 헷갈립니다. 그런 이제 변수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조국 장관과 함께 갈 것인가? 임명할 때는 본인과 연관된 건 없었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확인됐다고 본인의 말씀하셨습니다. 위법 사실이 없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례가 되지 않느냐라면서 임명을 이제 하셨는데 네. 만약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위법 사실이 드러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경우의 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또 견지해 나간다면 이것 또한 이제 전국의 큰 변수가 되고 그런데 아까 이제 부정적인 경우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무혐의로 재판에서 끝났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라게 지금은. 되면은 네. 조국 장관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탄력을 받는 거죠. 최근에도 대권 주자 조사에서 3위가 났는데 3위, 4위 뭐 이렇게 네. 나오죠. 근데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를 그런 예측 불허의 전국을 우리 막고 글쎄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이 만약에 사법 처리가 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또 그때 선택을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일단 정경심 씨는 일단 기소돼 있고 소환이 임박해 있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 국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곡점이 올 때 과연 당사자 지금 현직 법무장관인 조국 장관이 나는 몰랐다고 꼬리를 자르면서 계속 장관직을 수행할지가 이제 하나의 선택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서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해왔던 행보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변곡점은 지금 검찰이 이른바 코링크 관련된 사모펀드 수사는 검찰 자체로서는 부인을 향해 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조국 장관을 정조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관련된 관여 정황이라든지 뭐가 나오냐에 따라 다르죠. 사전 인지 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인과의 운명 공동체 내지는 가족 공동체 상황에서 그것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정황이나 혐의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국 장관을 직접적으로 소환하거나 기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런 여러 가지가 가능성에서 있습니다. 또 그러면 장관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가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선택의 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